자, 끔찍한 살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살인범의 신상을 검찰이 첫 강제 공개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고요. 어머니를 전치 10주에 빠지게 한 중상을 입힌 용의자. 어제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첫 사례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강제 공개입니다. 김레아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굉장히 끔찍한 범행이고요. 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첫 사례예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머그샷을 공개한 거예요. 이전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얼굴, 그 현재 얼굴이 공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효과랄지 뭐 형벌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마치 뭐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오래된 사진들,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머그샷 공개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뭐 한 5년 전 찍혔다랄지 10년 전 찍혔다 하니까 현재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공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친의 어머니까지 지금 중태를 입혔다. 이거 상당한 강력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상을 입혔다, 어머니를. 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면 나는 너를 살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여자친구가 저 김래알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던 본인의 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짐을 찾으러 가는데 평소 때도 그렇게 폭행과 협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뭐 여러 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어머니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오피스를 방문을 하자 저렇게 살해를 하고, 또 어머니까지 폭행을 가해서 뭐 전치 10주니까 뭐 어디 골절이 되고 굉장히 엄청난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특히 남자 측에서 대부분 저렇게 강력 범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너를 살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설마가 저렇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경찰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어떤 보호 장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하는데, 뭐 살해가 말로만 하겠지 하고 갔다가 이제 저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야, 사실 이 조기현 변호사님, 그간 우리 국내에서는 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사법당국 같은 경우는 뭐 강력범죄자라고 생각됐을 때는 거침없이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군요. 이번이 지금 첫 사례고. 그렇습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예. 과거에 신상 정보에 관한 법이 있기는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법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제도는 있는데 이 머그샷을 강제적으로 촬영한다거나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상 정보 공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제 촬영을 허용했고, 최근 30일 이내 촬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있었고요. 대상 범죄도 확대를 했고요.
또 피의자나 피고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첫 사례이긴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헤어진 교제하던 남녀 사이에서 이 남성이 하는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같은 스토킹 범죄에서 또 이어지는 강력 범죄도 있고요. 이런 범죄들은 어떤 특정 유형 강력 범죄 중에도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력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피해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제도는 이 문제가 있어서 법으로 다시 만들어졌고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1월인데 4월이면 3개월 만에 첫 사례이긴 합니다. 뭐 이만한 강력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성규 차관님. 제가 이 얘기는 좀 한마디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가는 거 뭐 당연한 시대 방향이죠. 근데 범죄와 관련돼서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모순점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경우보다 피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피해자들이 당연한 권리, 피해자들의 인권이 지금 짓밟히는 현상이 아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그샷 공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이걸 좀 위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색하고 피의자들 인권만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인권주의 또는 어설픈 인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피의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인권이고 그 중대 범죄의 범인에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 그 스토커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스토커들의 경우는 한 사람만 스토킹하는 경우 드뭅니다. 그 사람의 스토킹이 다른 데로 이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불행한 결말로 나타난 것이 치명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피의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